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은 수십 개의 번으로 분열되어 국력을 낭비하던 막번 체제를 타파하고 모든 국력이 하나로 집중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유신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들었고 아시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탄생시켰으며 끝내 청과 러시아로부터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결과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역사의 진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그 내부의 복잡한 속사정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메이지 유신은 진정으로 강한 군대를 탄생시켰고 진정한 근대화를 달성한 성공적인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메이지 유신의 총아인 일본군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군과 해군 모두를 아울러 일본군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초슈번 출신의 오무라 마스지로였습니다. 비록 한미한 가물 출신이었으나 서양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덕에 사무라이로 승급할 수 있었던 그는 얼마 안 돼 고향 초슈번의 군 지휘관이 되었고 보신전쟁에서 승리하여 초슈번을 사츠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새로 수립한 신정부에서 맡게 된 과업은 바로 군의 근대화였습니다. 그가 꿈꾸는 일본의 군대는 국민 개병제를 근간으로 한 서구식 국민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오무라는 그의 정책에 반발한 사무라이들에게 암살당했고 그의 과업은 같은 초슈번 출신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 사람은 일본 육군의 아버지로 많이 알려졌지만 벌족 정치의 총본산, 군국주의의 상징 등으로도 못지않게 많이 알려진 엄청난 인물이죠. 그 중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암살했다면 일본이 극단적인 군국주의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이 사람이 현재까지도 일본의 정치와 군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둘 다 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특히 일본 육군은 야마가타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병부성의 실권자가 된 그는 오무라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 개병제를 근간으로 한 근대식 국민군대 창설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국민 개병제보다 중앙군의 창설이 더 급선무였던 바 야마가타는 일단 국민 개병제는 보류하고 사무라이들로 중앙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천황직속의 부대 어친병이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어친병을 근위대로 재편하고 지방에는 진대란 부대를 두어 일본 최초의 중앙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중앙군을 창설한 야마가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국민 개병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마가타는 신정부에 군비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에 병부성은 태정관 포고 제62호로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되었고 같은 해 메이지 덴노는 육해군 대원수로 사츠마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육군 원수로 추대되었으며 초슈의 야마가타는 그 바로 아래 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하는 육군 대보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육군의 실권자는 야마가타였죠. 다음에 야마가타는 국민 개병제, 즉 징병령을 내려 피의 숙청, 전군 물갈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군에서 사무라이 출신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비로소 일본군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국민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후 폐도령, 진록 처분이 발효됨으로써 사무라이들은 더 이상 전사 집단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었고 곧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육군 원수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정부 사무라이들과 뜻을 같이 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당장 사표를 제출하고 자신을 따르는 반정부 사무라이들과 함께 일본 역사상 마지막 내전 세이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야마가타가 이끄는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봉건 계급으로서 사무라이는 퇴장하였고 국민 개병제에 의한 국민 군대의 우위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야마가타는 사츠마 출신들이 대거 빠져나가 버린 채로
육군의 수장이 되었고 육군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육군의 요직은 야마가타가 이끄는 초슈 범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츠마 범벌 출신들은 해군을 차지했습니다. 본래 해군은 구막부 해군과 사츠마 해군의 결합으로 탄생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해군에는 사츠마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슈의 육군, 사츠마의 해군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인 폐번치연에 의해 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번벌은 남았습니다. 남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했죠. 육군과 해군 내에는 초슈나 사츠마 출신이 각 군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고, 그러한 탓에 2번 이외의 번 출신자들은 고위직으로 승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허나 이 지역주의의 폐습도 아주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양군에 근대적 장교 양성 제도가 도입되었던 거죠. 육군에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교, 해군에는 해군병학교, 해군대학교의 장교교육 코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해군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해군병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병은 사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병학, 즉 병법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사관학교와 같은 의미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꽃 튀네요. 하여간 이제 각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각 군에서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우수한 성적과 최고 학벌로 무장한 장교들에 의해 군내 범벌 및 지역주의는 소멸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선발된 우수한 육해군의 인재들은 과연 일본의 육해군을 근대화된 군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군인의 질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양교육, 스포츠교육, 체력훈련을 받음으로써 장교들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수준은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우대함으로써 지역주의 또한 타파될 수 있었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벌 간 경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관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통일왕조가 아닌 봉건연합적 체제인 막번 체제 하에 분열되어 살아왔었던 일본인들에게 어쩌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란 단시간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체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슈와 사츠마의 피 맺힌 지역 갈등은 사라졌을지언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은 그 모습을 바꾸어 육군과 해군이란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가히 내전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메이지 유신은 막번 체제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막번 체제는 메이지 유신의 총아 일본군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메이지 유신은 막번 체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번 체제에 압도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범벌 간 경쟁은 육군과 해군의 갈등으로 계승되었고, 사무라이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민중이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목표로 했던 근대적 국민국가의 주역이어야 하는 일본의 민중은 메이지 유신이 있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신 이후에도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피지배층이었죠. 마치 멋들어진 한 편의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메이지 유신의 무용담과는 별개로 실상 메이지 유신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 호전주의자들의 전쟁 노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만의 리그였죠. 중앙 집권화를 해서 득을 보는 자들은 오로지 중앙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 아니 신정부 세력뿐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당시 일본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메이지 유신으로 무슨 이득을 봤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번치연이 된다 한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어가는 곳이 번이 아니라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고, 소작농이 갑자기 자영농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던 바, 산업화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었죠. 폐도령이 떨어지고 단발령이 떨어져 사무라이들이 분노한다 한들 그것은 사무라이들 이야기일 뿐이지 피지배층 농민들의 삶에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빠진 것은 많았습니다. 세인한 전쟁 당시 정부는 당시 세수인 4,800만 엔 중 4,100만 엔을 전쟁 비용으로 충당했고, 이것만으로도 돈이 부족했던 정부는
지폐를 마구마구 발행하여 나머지 전비를 조달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화폐 남발로 인해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의 삶은 이전보다도 굉장히 퍽퍽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개병제는 말이 좋아 국민개병제지 사실상 과부제족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사무라이들의 일이었던 전쟁에 정부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일반 성인 남성들을 투입시켰고 덕분에 수많은 평범한 가정들이 파괴되었죠. 이에 징병에 반대하는 봉기조차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일본의 민중은 귀족들의 아귀다툼에 불과한 메이지 유신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고 메이지 유신은 일본 민중을 서구식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대화를 단기간에 달성해야 했던 메이지 유신의 한계였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 문물에 걸맞은 근대적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말이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양 세력들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었고 이제 막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당시로서는 그 정치적 지위조차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도 메이지 정부의 존립 근거인 근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메이지 정부는 속성으로 근대화를 달성할 한 가지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안은 바로 일본의 왕 덴노의 신격화였습니다. 좀 의아스럽군요. 근대화는 원래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집중하는 거 아니었나? 뭐가 어찌됐든 유신지사들은 덴노가 일본의 신이 된다면 그에게 모든 일본인들이 충성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진정한 근대적 국민을 탄생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덴노를 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신의 위엄을 드러낼 성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의 군대가 행하는 외정, 즉 침략 전쟁이 아니었을까요?